유치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엄마랑 나갔었고 엄마는 집사라든가 그런 직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던 교회 초등학생이 되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온 모든 가족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를 나랑 똑같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머니는 권사님이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근데 나는 어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울 일이 아닌데 어린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나는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즉 그런 감정들은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라지긴 했었고 그 감정을 지금까지 계속 품으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데, 오늘 영화부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구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어렸을 때 내가 가졌던 생각, 느낌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서 오늘 제가 사실은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 말씀이 조금 전에 찬양에서도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고, 또 그런 작은 정말 지푸라기 같은 믿음으로 시작된 아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을 때 어떤 일까지 해내시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서 교사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믿음이 막 시작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 엄마 아빠도 다니지 않고 그렇게 외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우리의 수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좀 민망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감정이 추스려지지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목사님이 주셨을 때 너무 저한테도 무겁고 어려운 주제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거나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세대와의 소통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다음 세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세대를
여기 계시는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 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시각은 타당한가? 그 시각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다 보는 시각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교사인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 소통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오늘 교류 분석을 통해서 목사님이 아까 애니어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비슷하지만 애니어그램이 아니고 에고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그램 검사를 통해서 나의 에고 상태가 의사소통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에고에 의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의 지금 의사소통이 좀 문제로 우리가 좀 지적할 만한가 또는 좀 내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열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다음으로 다음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이 다음 세대라고 하면 Z세대와 알파 세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생 그리고 2013년부터는 알파 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 Z세대와 알파 세대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나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배워나가고 세상을 바라다 보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2012년생이거든요. 이 2012년생 막내에게 이 자료를 제가 준비하면서 너까지 딱 Z세대구나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표정이 확 나빠지면서 무슨 소리냐고 나 알파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Z냐 알파냐 기성세대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정체성의 한 영역이라는 거죠. 정체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Z로 보냐 알파로 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 Z와 알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알파를 연결하는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97년부터니까 앞쪽에 있는 연도의 사람들은 지금 사회 초년생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도 기업 상담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회사 안에서도 새로운 신입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다보는 특정의 시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데 자기 주장은 너무 세다. 자신들이 요구할 것은 모두 다 요구하지만 정작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식의 불만들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툭 하면 고소해버린다. 인권이나 등등에 대해서 고소해버린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의 회사나 영역에서만 있는 것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또는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봤더니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연히 그런 거를 잘하는 세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자료들을 조사를 하면서 마땅한 근거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한 근거들을 충분히 또 파악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Z세대와 알파 세대에 이르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다음 세대와 소통이 되려면 그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먼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 그래서 Z와 알파 세대를 다음 페이지,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하네요. Z와 알파 세대를 바라다보는 어른들의 시각인데요. 맨 위에 있는 칸은 보호와 걱정이 담긴 문구입니다. 이 약한 애들이 어떻게 살까?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힘든 경쟁 시대에 얘들이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담긴 시각인데, 이 염려와 걱정이 담긴 하나의 시각을 빼고 난 나머지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중독이죠. 얘네들은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지금 현재 어느 가정이나 핸드폰과 게임 중독으로 아이들과 싸우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반면에 아까 정의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핸드폰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세대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무작정 이 핸드폰을 뺏거나 이런 것들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아이의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시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보고 말하기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너무 나약하다, 이기적이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차라리 우리 때가 훨씬 좋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또 도덕성이 약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또는 이기적이다, 책임감이 없다, 어른을 무시한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감도 없고 규칙도 잘 지키지 않으니까 막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멋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이런 내용이긴 한데요. 정말로 이러할까? 이 다음 세대, Z와 알파 세대의 아이들은 정말로 이러할까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Z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Z나 알파 세대에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에 일반화시켜서 각각의 고유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요즘 애들은 그래와 같은 이런 일반화시키는 관점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다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7년에 Z세대의 특징을 연구한 논문 결과를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안정과 안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까다롭습니다. 이 아이들은 확실한 것을 원하고, 그리고 어떤 이것이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지, 이걸 선택했을 때 위험 부담은 적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원한다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세대 때는 설명이 별로 없어도 따라갔거든요. 하라면 하고. 굳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취약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설명 없이도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은 설명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합리성을 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선생님 이건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아이가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을 때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그 아이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더불어서 안정과 안정에서 우리는 흔히 지금의 세대가 훨씬 더 마약과 가깝고 술, 담배와 훨씬 더 가깝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극단적으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즉 여기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위험 행동을 하는 행동이 50%나 감소했다. 저희 큰애가 2003년생이거든요. Z세대에 들어가죠. 걔는 굉장히 모든 걸 하나를 결정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갖 정보를 확인하고요. 이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좀 잘 결정 내리지 않는 상태고요. 지금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얘가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술, 담배, 마약. 근데 지금은 저는 1도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 해로운 걸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세대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자꾸만 포커스를 두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세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대면 만남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건 좀 사회적인 문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은둔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추정 인구가 10만 명.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청소년 인구의 대략 15%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 정도 되는 아이들은 보통 자퇴나 휴학을 한 다음에 거의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20년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이런 문화들이 어느 순간 좀 자리 잡기 시작한 이 시대가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에 대한 위기인식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은 정신과에 진료를 받으려면 웨이팅이 어마어마하게 길다. 갑자기 정신과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원에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 20대 청년들의 거의 한 3분의 1은 공황장애를 다 앓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개방적으로 얘기하는 세대다. 이걸 인식해야지만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걸 좀 쉬쉬하던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연스럽게 당연히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의 아이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또 이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축적하는 세대의 아이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권위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 우리 세대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아이들은 맹목적인 복종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충분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 안에서 선택권을 가질 것인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 이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에서 어떤 사회, 문화, 종교 영역을 포함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Z세대의 70%는 어떤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냐? 진정성.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아이들은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가요?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편견에 해당이 된다. 실제로 ADHD가 아닐까 의심을 가지면서 어떤 어머니가 상담을 오셨어요. 우리 아이를 상담을 받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분명히 ADHD일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산만하거든요. 저랑 한 번도 얘기를 이렇게 쭉 이어서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를 상담한 첫날, 상담이 끝나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아닌데요. 1시간 동안 한 번도 주위가 산만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 아이가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요. 이 주제를 따라서 너무나 어느 정도였었냐면 너는 어떤 걸 좋아해?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은요?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가 자기 머리에 생각을 그려보도록 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뇌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뇌 구조 속에 너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적어봐 라고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중에 이 아이처럼 이렇게 많은 생각을 적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끝자리에 생각이라는 말을 꼭 넣었어요. 엄마랑 같이 자고 싶다는 생각. 그 집에 아이가 많아서 늘 엄마와의 경쟁인데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 모든 이야기 속에 뒤에 생각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다른 아이들의 내용과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얘는 정말로 생각이 많은 아이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는 아이다. 생각이 많은 아이들은 불안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으니 이걸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어른도 걱정 많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안절부절할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걸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만하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집중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의 겉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의 틀 안에서 자꾸만 판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다음 세대, 제트와 알파 세대는 누구보다도 진정성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들은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을 정말로 신뢰한다. 솔직하게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한계지만 나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을 훨씬 더 신뢰한다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브랜드를 고르든 아니면 교회나 교사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이게 진짜일까? 이 선생님 믿어도 될까? 이 선생님의 말이 정말로 맞을까? 이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 말 믿어도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구심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테스트를 해가면서 결정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들을 조금 토대로 살펴볼 건데요.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것이 청소년 5,000명을 10년간, 그러니까 매년 다른 청소년 5,000명을 종단 연구를 한 결과여서 우리나라 청소년 어떤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0년 기준으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직이다. 이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하다 보면 거짓말이 막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러니 거짓말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는 아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가지지만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해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다. 정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바라다 보는 게 중요하고요. 88%가 공정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까 제가 고소고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은 공정함에 민감한 세대이다. 이걸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선생님은 나한테만 이걸 설명하지? 다른 아이들한테는 얘기하지 않는데. 선생님은 왜 저 아이들한테는 선물을 주고 나한테는 주지 않는 거지? 저 아이들은 다 1대1로 만나더니 왜 나한테는 안 만나는 거지?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돼서 너한테는 해당되는지를 설명을 해준다면 굉장히 빠르게 이 상황을 수긍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공정성에 아주 민감한 세대이고 여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나 2010년과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공정함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거의 9%가 높아졌거든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대폭적인 증가를 가질 정도로 공정성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원하는 사람, 92%가 지지한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나를 존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이 선생님이 존중해 주기 시작했을 때 이 아이들은 이런 선생님을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선생님에 해당이 됐다. 또 역시 솔직한 진솔한 선생님도 상위권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싫어하는 성인은 어떤 사람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냥 다르게 행동하는 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다 같이 꼭 결정해야 돼. 우리가 다 같이 의견을 물어보고 다수결에 의해서 혹은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리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어? 이랬으면서 다음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생님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은 무심히 하는 행동이지만 아이들은 예민하게 바라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일관성과 공정성에 아주 예민한 아이들이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제가 이런 연구 결과들의 글들 중에서 굉장히 와닿고 마음에 크게 어떤 결심이 생기는 대목 중에 하나여서 가져왔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성인 멘토가 한 명만 있다면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학업을 중단할 비율이 78% 떨어지고 자살 시도율이 82% 떨어지고 요즘 아이들은 은둔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적 행동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믿을 만한 한 사람의 어른이 된다는 거, 한 사람의 교사가 된다는 거,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초등부 담임하던 선생님한테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상욱이가 갑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엄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엄마 기도해줘. 모든 일에서 해결책이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욱아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끌리기 시작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상욱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 상욱이는 그 선생님을 진짜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는 감정이 남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엄마처럼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 한 명의 영혼을 구한 것 같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했었는데 그 뒤로 자기 마음속에 한번 들어온 하나님을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이 2021년에 Z세대의 가치관과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Z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거를 모든 아이들에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계층이나 지역이나 그 아이들이 각각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으로 바라다 봐서도 안 되지만 이 세대의 아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대라는 것을 무조건 이 아이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명 한 명의 고유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교사인 또 어른이 아이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큰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춘기를 심하게 보냈거든요. 고민이 많았고 우울해졌고 그때 제가 정말로 많이 위로를 해줬죠.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밥벌이에 해당되는 게 그거거든요.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일로 제가 평생을 살아왔고 그게 제 커리어의 유일무이한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는 너무 감정적이야. 아니 매사에 왜 감정 타령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커리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나 이거 제일 잘하는데 안 먹힌다고? 뭘 해야 되지? 내 자식이니까 더 열심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럼 얘는 뭘 원하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그때 제가 결심한 건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를 배울게.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게. 너는 나랑 다른 사람인 것이 분명하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위로받고 이렇게 힘들 때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내가 배워볼게 라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죠. 걔는 감정적 지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걔는 논리적 대화를 원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아마 3분의 1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다가 물어봐도 3분의 1 혹은 반, 2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이 그쪽 분야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힘들 때마다 논리적 대화를 원했어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엄마가 좀 더 오래 살아봤으니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걸 했을 때 장단점은 이러하고 이거는 이러하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감정적 지지는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힘든 사람을 보면서 감정적인 지지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제가 감정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줄 때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해주죠. 그럼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너는 다르고 너의 방식은 뭐야? 하고 귀를 기울일 때 그 방식을 우리는 놀랍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나 내 방식을 쓰기 시작했을 때 상대방은 도움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어. 말이 안 통하니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내 눈앞에 있는 이 각각의 아이들은 무엇을 원할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려는 생각 이전에 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까? 라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훨씬 더 좋은 소통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도 연구를 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에 Z세대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Z세대는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진정성을 추구한다.
얘네들은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라 그게 아니라 진정성을 추구한다.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을 중시하는 아이들이다. 세 번째는 참여 욕구가 크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배제되는 느낌, 참여에 또는 참여할 만한 어떤 여지가 없어 보이는 공간, 이런 곳에서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역에 선택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식은 첫 번째 대화식 교육, 두 번째는 진정성 기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려는 행위는 아무 소용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게 진짜일까? 이걸 늘 저울 위에 올려놓는 세대다. 그러니 마음을 살려는 행동들은 우리 세대에 통하는 일이지 이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때 이 아이들은 반응하는 세대다.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 이 얘기는 뒤에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를 아이 취급하지 않는 수평적 관계를 이 아이들은 원한다는 거죠. 이제 이 다음 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소통을 시작하기 전에 이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서 이미 우리가 소통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소통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은 있는가? 이걸 조금 점검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내가 교회학교 교사라는 것에 대한 역할 인식의 측면입니다. 어떻게 내 역할을 인식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떤 교사든 내가 교사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서 있을 때 내 안에서도 심리적인 굉장히 어떤 탄탄함이 생기게 되고요. 내 안에서도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자신감이 생긴다. 반대로 역할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안도가 올라간다. 선생님이 내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할 때, 심리적으로 이런 불안정이 나타날 때 이 불안감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이 안정감이, 불안이 가라앉아 있는 이 심리적 안정감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은 어떤 형의 선생님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선생님인가? 또 다르게는 어떤 유형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것이며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첫 번째는 권희영 교사예요. 권희영 교사는 이름에서부터 좀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 높은 기준과 높은 따뜻함을 갖고 있다. 이 권희영 교사는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너희 큐티 메일에서 그거 선생님한테 사진 보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애들이 불만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높은 기준을 보임과 동시에 높은 따뜻함,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반응성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적극적이고 빠르게 반응하는 힘을 가진 교사, 이런 힘이 그 교사한테 있을 때 그 밑에 학생 만족도 보이시나요? 91%의 학생이 만족한다.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아이들은 마음 좋은 선생님을 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진짜를 원한다. 아이들은 선생님다운 선생님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에 입각해서 바라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확고히 정하고 그 방향성과 가이드를 정해주고 그것을 향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밀고 끄는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감을 가진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가 권위주의형 교사예요. 이 선생님은 역시 기준이 높다. 그러나 반응 정도가 낮다. 아이가 선생님한테 좀 기대려고 할 때,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응도가 낮으니까 점점
따뜻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낮은 학생 만족도를 갖고 있어요. 34%.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허용적인 교사에서 학생 만족도가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52%에 불과하다. 아이들은 허용적인 교사가 있으면 만만하고 싶기는 한데 이 교사를 신뢰할 수는 없다. 이게 아이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허용적인 교사는 높은 따뜻함은 갖고 있지만 낮은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 선생님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내가 갖고 있는 교사의 자질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더 향상시켜야 할지 방향성을 정하는 과정, 그게 바로 역할에 대한 인식이고요. 이런 역할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아이들은 나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고 내게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 누나처럼 대해주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특히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요즘 애들은 수평적 관계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형 동생처럼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 애들이 자신의 속마음도 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역시 착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500개 이상의 교회를 조사한 포엘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청소년 정착률이 높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교회도 청소년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았다. 성장하는 제자의 관점에서 바라다봤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연구가 2016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은 어떤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냐? 나를 진지하게 대하면서도 나의 성장을 돕는 선생님, 그런 교회의 학교의 교사, 이런 선생님들한테 만족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63%가 친구 같은 선생님보다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훨씬 더 좋다. 그건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애들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선생님이 성격이 좀 나빠도 실력이 있으면 애들이 그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고집은 피우는데 이 선생님대로 따라가면 성적은 올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서 좀 더 힘을 강화시켜야 할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 세 번째, 난 너를 믿어. 이거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쓰죠. 나는 네가 잘 될 거라 믿어. 언젠가는 네가 정말로 공부도 잘하고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네가 어릴 때 잘했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성인이 돼서 네가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믿어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가능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어. 그 중에서도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할머니 너 믿어.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어느 학교 갈 건지 나는 믿어. 뭐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목적어가 명확하게 자리 잡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너를 믿는다는 말을 쓸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엄마는 너를 믿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너도 나처럼 양심이 있고 나쁜 일을 하고 나서 반성할 줄 알고 나쁜 일을 하고 나서는 회개가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나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믿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도덕성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잔소리가 길어지지 않는다. 왜 잔소리가 길어지고 또 아이에게 뭔가를 지나치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그건 뭐냐면 그 아이의 도덕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어른들이 그 도덕성을 가르치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도덕성이 있을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도덕성이 높고 또한 이 도덕성에 대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론은 너무 많아서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일부만 소개하면 첫 번째,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성은 발달하는 것이지 없다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기초는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도덕적인 존재이다. 18살 된 유아도 엄마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물건을 주워준다는 거죠. 이걸 그냥 뭐 사소한 행동 같지만 이걸 어떤 아이들의 유아적 행동으로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보상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뇌 발달 영역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도덕적 민감성이 뇌 구조상 가장 발달한 시기다. 아니 청소년기 되면 그렇게 반항하고 문 꽝꽝 닫고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도덕성이 민감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민감한데 내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시기다. 그러니 아이들도 엄청 고통스럽다. 아이들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나서 마음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자신의 마음을 부모가 헤아리지 못할 때 더 반항적이 되는 거죠. 충분히 그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검증할 만한 그런 괴로운 요소를 그 시기에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도덕성이 완성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콜버그의 3단계 정도로 보거든요. 즉 도덕성이 발달해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뿐 도덕이 뭔지, 양심이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밑에도 보면은 어떤 연구가 있냐면 중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93%가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진정성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남을 돕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의 이 Z세대의 그리고 알파 세대의 욕구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의 도덕성을 얘기할 때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 이 아이는 언젠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널 믿어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건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냐 현재의 도덕성 즉 너는 이미 도덕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지. 그걸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또 너의 그 표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잘못된 대화를 밑에 예시를 좀 볼까요?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아직 어려서 옳고 그름을 잘 몰라. 그러니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것들은 이 세대와 통하지 않는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에도 도덕성은 이미 그 시기에 굉장히 민감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다르게 말해서 올바른 시도는 어떤 걸까요? 너도 이게 좀 심하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너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너는 옳고 그른 게 뭔지 모르지? 옳은 건 뭐냐면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접근보다
이 아이가 이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아이들은 훨씬 더 마음이 개방되기 시작한다. 14년 이 연구들은 인터뷰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14세 된 소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른들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다 안다. 단지 어른들이 우리 말을 아예 듣지 않는 거죠. 어른들은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가.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편견에 그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교사의 언어도 경직이 되고 아이도 마음을 열지 않고 결국 소통은 단절된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으로 돌아선다면 능력은 개발될 수 있고 또 내가 제안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방법이 편해서 썼지만 너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도 유연해지고 이때부터 소통이 시작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통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어떤 힘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 첫 번째는 겸손한 교사의 힘.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답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안에 답이 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답을 같이 찾자. 교사가 경험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개방적인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이 겸손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내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진짜로 고민해보자. 이게 고유성에 대한 존중이죠.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교사의 힘이에요. 내 말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고 나는 어떤 식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며 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교사, 이 교사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 교류 분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류 분석은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고요. 1957년에 이 사람이 군의관으로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고 어느 날 어떤 군인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우울하거나 너무 힘들 때마다 이상한 경험을 하는데요. 제 안에 애가 하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애가 하나 살고 있어서 그런 순간마다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저 미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때 에릭 번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 증상이 나하고 똑같은데? 그 정신과 의사였던 에릭 번은. 그러면서 에릭 번은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5살짜리 어린애가 살고 있다. 이 유명한 명언을 하게 되면서 이 5살짜리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건 에릭 번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 계열에서는 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에게는 3가지 자아가 있다. 이 3가지 자아는 다르게 말해서 성격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격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교류 분석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사 거래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이 교류 분석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체계냐면 이 교류 분석의 자아 상태에 따라 내 의사소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걸 하나의 성격의 실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의 상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자아, 이 자아의 구획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죠. 한쪽은 부모자, 한쪽은 성인, 한쪽은 어린이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식화하면 이 모양이에요. 이 세 개의 원은 어떤 모양,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첫 번째 P는 페어런트의 약자를 써서 P, 그 다음에 A는 어덜트의 약자를 써서 A, 그리고 C는 child의 약자를 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PAC로 소통할 거예요. 그래서 PAC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 PAC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의 에고 상태가 결정되고 그 에고 상태는 내 의사소통을 지배한다는 거죠. 즉 하나의 에고가 크면 그쪽 에고의 의사소통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개의 원이 겹쳐 있지 않고 모두 독립되어 있는 세 개의 원이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이게 건강한 상태다. 즉 내 안에는 PAC라는 자아가 있는데 이게 서로 마구 뒤섞이거나 하나가 너무 강해서 나머지를 꽉 누르고 있는 상태, 그걸 다른 말로 병리적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병리적 상태가 아니라 이 세 개가 따로따로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건강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항이 40문항밖에 안 돼서 40문항 맞나? 6, 8, 4, 48문항.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검사를 하실 때 1에서 5점으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1에서 5점으로 점수를 준 다음에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점수, 예를 들어서 CP가 20점이다. 그럼 20이 있는 선에 점을 찍고 각각 5개의 에고에 점을 찍은 다음 하나로 연결하면 나의 에고그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검사를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작성하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은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빈칸에. 검사지를 보면은 전부 다 검정으로 되어 있고 흰 칸이 하나 있잖아요. 네, 흰 칸에다 점수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쭉 오면 이 6개의 자아의 점수가 나오겠죠. 조금 전에 제가 3개의 자아가 있다 그랬는데 검사에는 6개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검사지대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에고그램을 한번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하지 않으셨나 싶긴 한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네네.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고그램,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신 에고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고요. 먼저 이 6개의 자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조금 전에 P에 대해서 페어런트의 약자 P를 배웠는데, 이 P는 1차적으로 CP와 MP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 CP는 크리티컬의 약자를 써서, 즉 CP는 비판적 부모자, 우리가 다른 말로 아버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MP는 양육적 부모자, 널처링의 약자를 써서 양육적 부모자, 다른 말로 어머니자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능을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다,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CP의 영역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어떤 규율과 규칙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훈계 아니면 이런 훈육에 필요한 어떤 야단이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CP의 영역은 좀 딱딱하고 엄격하고 비판적이면서 무섭다, 이런 느낌들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CP의 언어적인 특징은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숙제는 반드시 해와야 돼. 그게 학생의 도리야. 이런 것들처럼 아주 단호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통제감을 주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이런 통제감을 주는 그런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각각의 지금 6개 자아의 특징을 설명을 할 건데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CP가 굉장히 높다,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높다라는 점수의 수준은 35점 이상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15점 이하를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몇 점이면 무조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보긴 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자아에 비해서 CP가 높다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식의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MP예요. 어머니 자아라고 얘기했고, CP에 비해서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아픈 곳이 있었을 때 달려와주고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의 영역이 MP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MP에 해당되는 언어들은 대표적으로 나는 네가 걱정이 돼, 잘할 수 있겠어, 아니면 너 오늘 아픈데 괜찮겠어, 오늘 날씨 추운데 어떻게 옷을 좀 더 든든하게 입어야 되는데, 이런 보살핌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격려와 칭찬,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 잘못했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있잖아, 이런 식의 언어가 MP의 언어죠. 이 비언어적으로도 온화하고 애정 깃든 태도, 이런 것들이 MP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CP보다 MP가 좋아 보이시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이제 CP가 너무 강하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너무 엄격해서 과오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상대방의 과오를 용서하지 않고 내 기준을 과하게 끌고 가는 성향을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트러블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상대방이 굉장히 그 반항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들은 통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선택권, 무조건 해, 이런 거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이런 거 너무 싫고, 이런 과정이야, 이런 해석과 설명과 더불어서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CP 같은 경우는 좀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CP는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중요하다.
CP는 그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6가지 자아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자아들을 모두 균형감 있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MP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강한 경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경우 과하면은 나의 시간, 나의 경제 사정 이런 거 살피지 않고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는 이런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A예요. A는 성인자.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 자아. 우리가 성인이 되었는데,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 이 성인자아가 약하다. 그러면 굉장히 현실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인자아는 육하 원칙, 컴퓨터의 기능들처럼 사실 그 자체만을 놓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분석하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성, 논리, 과학, 객관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A의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에 입각한다. 오늘 몇 월 며칠이지? 오늘 학원 가는 날이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교육이 있지? 이런 게 A의 대화예요. 이 A의 대화에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 윤리나 도덕성은 배제되어 있다. A는 지극히 사실적 영역만 다루는 영역이에요. P가 왜 중요하냐? 도덕의 영역이다. CP나 MP나 모두. 그래서 P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 인격이나 인간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겠죠. 이 A는 사실만을 다루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어떤 감성적인 부분 혹은 이런 그 도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A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 그림에 저 이상한 그림 보이시나요? 제가 나름대로 믹서기를 만든 거예요. 믹서기인데 우리의 자아가 건강한 자아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에고그램을 갖고 계시죠. 6개 에고그램이 그야말로 비슷비슷하게 있을 때 건강한 상태예요. 6개가 골고루 자란 상태. 이게 가장 건강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가 좀 삐쭉 높고 하나가 탁 꺼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에고그램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가 높거나 하나가 떨어지거나 뭔가 좀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나의 에고그램 상태가. 이럴 때 A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나의 이 불규칙하고 불완전한 에고 상태를 마치 믹서기에 넣고 위 돌려서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고그램을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지?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A부터 살려야 된다. A가 중심에 있으면 불완전한 상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성인이라면 이 A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조금 책임에서 면해지는 면들이 있지만 어른들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진척시켜 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반듯하게 서 있을 때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든지 내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그렇지만 A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다른데요. 지나치게 냉정한 사람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에는 뭐가 없다? 감정이나 도덕적인 영역은 결여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A는.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지나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점 이상이면서 나머지 것들이 좀 상당히 점수가 낮다. 이런 게 지나치게 높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 A가 좀 불건강한, 그래서 너무 냉정할 뿐만 아니라 너무 인정이 없다, 너무 차갑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약하다면 현실 타당한 결정을 내리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너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린이 자아로 넘어갈게요. 이 어린이 자아는 유래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위에 나와 있는 FC, AC 이 두 개만 놓고 5개 자아가 있다. 에릭 번의 교류 분석에 5개가 자아가 있다. 누군가가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957년에 처음에 이 5개 자아만 제시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1987년에 이게 전 세계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공식화 되기까지도 10년, 2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이 3개의 자아로 나눠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5개도 인정, 6개도 인정. 그러나 이제 이 6개에 들어가는 RC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6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FC는 프리차일드의 약자를 써서 자유로운 어린이, 아주 충동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자아예요. 그게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도 가지고 있다. 여전히 내 속에 있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계속 TV 보고 노는 거죠.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 AC는 어댑티드의 약자를 써서 우리가 순응하는 아이, 즉 사회나 집단이 요구하는 데 맞춰서 나를 자꾸만 맞추는데 더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RC는 리벨리우스의 약자를 써서 반항하는 어린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통제한다, 강요한다 이랬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탁 튕기고 싶은 생각,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수용하기 싫은 마음, 그런 반항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RC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 3개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FC는 그야말로 굉장히 본능적이고 창조적이면서 호기심 많은 정말로 순수한 아이 같은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와 멋있다, 너무 재밌어, 그리고 신나, 그리고 즐거워, 뭐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감정,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막 그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FC의 영역이고요. FC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각각의 에고그램을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강의들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의 에고그램을 보면 에고그램만 봐도 너무 눈물 나는 에고그램이 있어요. 왜냐하면 AC는 너무 높고 FC가 바닥이다.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거기다가 CP가 높다. 이건 너무 엄격한데 나를 풀어주지는 않고 나한테 내가 스스로 요구하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감정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참아. 그리고 하라는데 해야지,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굉장히 억압하는 요소가 많은 그런 에고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에고그램의 점수 그래프를 하나하나 보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 또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 교류 분석은 인간의 심리 상태와 그 다음에 의사소통 상태를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FC는 그런 영역이다. AC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능적이고 소극적이고 굉장히 자기 억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적이라는 말처럼 자기 자신이 들여다봐도 내가 왜 사나 싶게,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나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요구만 하고 억압적인 이런 특성들이 많은 거죠. A씨의 언어 볼까요?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됐습니다. 그냥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혹은 죄송해요. A씨를 갖고 있는 A씨가 높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이 죄송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 그래서 A씨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죄송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죄송한지를 자꾸만 점검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R씨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항적인 자아, 특히 누가 나를 통제, 강요하는 거 못 견딘다. 당신이 뭔데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R씨의 대화법이고 어떤 아이들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자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반항적인 태도를 좀 수용하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이 영역이 너무 커서 매사에 그러는 상태의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서 이게 없으면 큰일이지. 누가 나를 강요하고 막 이렇게 굴복시키려고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무조건 참고 있다.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거든요.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애가 조용하다. 이거는 병원 가야 돼요. 우리 애는 시끄러워 죽을 것 같아요. 정상이에요. 엄마가 힘들 뿐.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다 본다면 아이의 이런 면 저런 면이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반대로 어떻겠어요? A씨가 높은 애들은 선생님들한테 편하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면 너는 지금 뭐 하고 싶은지 한 번 더 물어봐 줄 수 있고 네 마음은 어떤지 한 번 더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항적인 뭐 좀 심하면 물건 던지기, 뭐 째려보기, 팔짱 이렇게 항상 끼고 있는 방어적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각각의 자아들이 이제 높게 나타난다면 FC가 너무 높은 경우 굉장히 자유롭죠. 그 다음에 A씨가 너무 높다.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눈치 보느라 내가 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반항하는 여기 A씨가 아니고 R씨인데 잘못 기입이 됐습니다. R씨 반항하는 어린이가 큰 경우 적당히 크면은 괜찮은데 적당히 큰 거는 건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강한 경우에는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린 에고그램들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는 에고그램이 이런 형태예요. 즉, 이 에고그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CP가 제일 높죠. 하나가 저렇게 높은 점수, 대충 짐작키로 저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35점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에고그램에서 높은 점수는 32, 3점대, 28에서 32점, 이 선이 가장 높은 에고가 그 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이 35점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에고가 있고 상대적으로 CP는 너무 높은데 FC는 이렇게 가장 낮은 점수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CP와 이 FC의 기능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막연하게 느낌은 오시죠. CP는 아버지 자, FC는 자유로운 아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순수한. 그래서 인간한테 꼭 필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에고그램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A를 살려라. 두 번째는 뭐겠어요? FC를 살려라. FC가 지나치게 높으면 굉장히 산만하고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에고가 균형 잡혀져 있는 상태라면 FC가 아무리 이기적으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해도 나머지의 자아가 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은 나를 버리고는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온전히 있어야 남과 소통할 수 있고 선생님부터 먼저 탄탄해져야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 FC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물론 사람들마다 어떤 경우는 뭐 A씨가 제일 낫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욕구에 충실한 FC는 너무 낮은데 A씨가 엄청 높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나보다 남의 비위를 맞춘다거나 남의 기분을 고려하는데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건 다르게 말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지지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에고그램의 상태에서는 높은 에고그램, 즉 A씨나 CP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내 언어까지 내 에고 상태가 지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두 번째 에고그램 한번 보실까요? 이게 건강한 상태예요. 점수가 꼭 저런 점수가 되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하나가 푹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첫 번째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A의 위치를 봐요. 우리는 A가 제일 높은 자, 지금 현재는 MP랑 AC가 같은 점수예요. MP랑 AC가 같은 점수인데 A가 MP보다 조금 더 위거나 조금 더 아래거나 이거 아주 건강한 상태로 생각하죠. A는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근데 A가 혼자서 저렇게 높다? 이건 안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MP도 있고, MP는 따뜻한 기운이잖아요. MP도 높고 A도 높고 이런 상태에서는 건강하다. 그 다음에 이 에고그램에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제가 그렇지만 지금 보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AC는 조금 낮은 게 좋아요. AC는 조금 낮은 게 좋다. FC와 AC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 좀 문제가 되지만 저렇게 비등비등한 상태라면 FC가 AC의 자리로 가고 AC가 FC의 자리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훨씬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위해서 살면 뭔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가 더 큰 비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인 것이, 내가 나에게 충실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만족감이 커지면 내 마음에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줄 공간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 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해서 내 안에 공허함과 절망감이 크다면 내 안에 공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공감해 주기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에고그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A가 뚝 떨어져 있어요. 뭐 대단히 낮지는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MP와 FC가 높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CP가 좋을까? MP가 좋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좀 가지는 편이긴 해요. MP, CP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CP다. 이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에고그램은 MP가 굉장히 높잖아요.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이죠. 그리고 FC가 높아요. MP와 FC가 둘 다 이렇게 높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너무 허용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규율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좀 방종적이 되게 한다. 규율을 잡아주고 내 삶에도 규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특히 내가 어른이고 부모이고 선생님이라면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MP와 FC가 너무 높다면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친절하고 좋은 것만이 다는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이들도 원하고 선생의 자질적 요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다. 이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이 여러 개 모양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이런 에고그램들을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계실 건데 이건 어쨌든 A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뚝 떨어져 있는 MP나 FC가 있더라도 이 전체를 좀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이 A가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앞에 있던 A가 낮은 에고그램보다는 안정적이다. 그러니 이 중에서 A가 좀 낮다라고 생각되시는 선생님들은 A를 좀 더 올려야겠다. A를 올리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해요. 사실에 충실하시면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끝.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얘기도 했을까?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끝도 없이 상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좀 섭섭한 감정이 있을 때 그거 참 좀 섭섭했다.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내 마음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A는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내 마음에 둘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넘겨짚고 상상하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A는 중심을 못 잡는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사실에 충실하는 이런 사실 기반의 사고가 이 A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석이에요.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PAC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들 중에서 하나가 너무 높고 나머지는 낮거나 이런 그래프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걸 우리는 병리적 상태라고 얘기해요. 병리적 상태라는 건 표현 자체가 좀 세긴 하지만 나의 자아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PAC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세계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야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뭔가 중첩되기 시작했다. 다른 자아가 다른 자아를 잠식하고 있다. 혹은 반대로 하나의 자아가 너무 세서 나머지 자아를 완전히 지배하는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불건강한 상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데요. 이 PAC로 우리는 의사소통하게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굉장히 잘 이해하고 따라오신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까지를 딱 통과하시면 이게 이제 실생활에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활용이다. 이 PAC에서 내가 원하는 자아에게 말을 걸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자아로 반응해 주는 거. 그걸 우리는 상보교류라고 합니다. 예로 들면 간단하죠. 지금 몇 시예요? 2시예요. 이게 상보교류예요. 왜? 나는 A에서 A로 말을 걸었거든요. 상대의 A에게. 근데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나의 A가 A로 물을 수 있어요. 보고서 다 끝났나요? 상대방이 아직 멀었어요. A와 A의 대답이에요. 근데 내가 보고서 끝났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런 걸 매번 그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나는 A로 말을 걸었으나 그 사람은 C에서 P로 의사소통을 시도한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나요? 여기서 보면은 이 교류 분석은 3개로 나눠준다. 첫 번째, 상보교류가 건강한 것이다. 예시가 이제 나올 거라서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이 상보교류로 의사소통하면 의사소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두 번째 교차 교류,
지금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보고서 다 됐냐만 물어봤을 뿐인데 왜 매번 그런 걸 체크하느니 왜 나한테만 그러느니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이 되면 A와 A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내 의도와 다르게 이상하게 아니 나는 그냥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건데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런 교차 교류는 왜 일어나는가? 상호 어느 사람이든지 이 자아 상태가 건강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말하는 핵심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엉뚱한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불건강한 의사소통은 이면 교류예요. 이 이면 교류는 뭐냐? 실제로 하고 있는 의사소통과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오늘 세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A가 A에게 하는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면 A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오늘 세일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이거 안 사면 이제 못 사.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반응할 때도 그러면 오늘 꼭 사야겠는데? 이런 메시지가 함께 숨어져 있는 거죠. 이면교류는 실제로 하는 의사소통과 다르게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이제 잘 보이시나요? 상보교류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이가 C의 상태에서 MP에게 말을 거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I의 C, 특히 C 중에서도 AC예요. AC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요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교사가 역시 MP에서 그랬구나 너 많이 힘들었겠다.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천천히 말해봐. 이게 역시 MP에서 I의 C에게로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아이는 다시 C에서 MP로 선생님 고마워요.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러면서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해요. 상보교류라는 것은 서로가 기대하는 어떤 애가 평상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하던 애가 어느 날 애기처럼 굴 수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선생님이 너 왜 그래 평소 때 안 하던 행동을 뭐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 아이는 오늘 선생님한테 좀 기대고 싶었거든요. 뭔가 고민이 있어서 뭔가 말을 걸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상대가 기대하는 자아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가 내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이 돼 있다면 그걸로 반응을 했을 때 의사소통은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의사소통 볼까요? 몇 번만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지기 시작할 건데 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주일에 너 교회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뭐겠어요? A와 A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학원 스케줄이 요즘 너무 빡빡해서 제가 늦잠 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A와 A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하는 게 야 그래도 그러면 돼? 우선순위가 명확해야지? 갑자기 P로 올라가는 거죠. 선생님이 P에서 C한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A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학원 시간이 좀 조정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럴 만한 상황은 돼? 이렇게 A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의사소통의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안 그래도 학원을 하나 줄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애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스토리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P가 등장해서 야 이거는 너 아무리 공부가 좋다지만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학원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도 자기 속마음을 개방하지 않게 된다. 개방하지. 그래서 이 아이가 반응하는 이런 것에 적절하게 처음에는 이게 A인가 C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어렵지 않게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PAC가 명확하면 계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계산 없이.
내 안에 PAC가 명확하고 성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C로 말을 걸면 내가 C로 반응이 돼요. 아이가 나의 P에게 기대고 싶어 하면 내가 P로 반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껴맞출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런 의사소통의 방식을 설명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PAC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C가 FC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피고할까? 선생님도 같이 할게. 애들도 FC가 FC로 반응해요. 와, 좋아요. 선생님 우리 팀이에요. 교사가 좋아. 그럼 진 팀이 아이스크림 내기하자. 학생들이 좋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FC와 FC의 대화예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FC의 의사소통이 교사 학생 간에 너무 오래 이어지면 분명히 갈등이 생긴다. 어떤 기준이나 규율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생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게 좋다는 그 말처럼 이런 FC적인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조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교차 교류의 예를 볼게요. 어긋나는 의사소통이에요. 교사가 야, 오늘 우리 피고할까? 선생님도 같이 할게. 지금 똑같은 의사소통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가로를 비워놨는데 어떤 자아가 어떤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A씨가 MP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직도 선생님은 또 다른 자아 상태로 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오늘 하기로 했잖아.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안 좋아서 못할 거니까 조금만 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CP에서 AC로 막 간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저 진짜로 못해요. 이건 어떤 자아의 상태일까요? 맞아요. 아이의 RC가 나온 거예요. 적절하게 아이가 원하는 그 소통, PAC로. 그러니까 교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성장 마인드셋이 아니라 고정 마인드셋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너무 매여져 있으면 이런 융통성이나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5개의 자아가 6개의 자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 유연성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명교류. 이명교류는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C에서 FC로 표면은 선생님 부탁 들어줄 거지? 꼭 너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안 갔을 때 너 근데 왜 안 왔어?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건다면 선생님의 그 말 속에는 이명교류가 확실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매번 이런 식의 의사소통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명교류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메시지는 명료해야 된다. 그 속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일관성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정말 솔직한 사람을 원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짠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면에는 뭐냐면 선생님 부탁이니까 너 들어줄 거지? 난 네가 들어줄 거라고 믿어. 이런 CP가 들어있었던 거죠. 이게 이명교류다. 그 다음에 학생은 네 선생님 A씨에서 CP로 대답을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맨날 나한테만 그러네. 기분 나빠. 진짜 안 하고 싶어. 막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억압된 분노는 언젠가는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더 보면 학생이 A에서 A로 다른 반은 숙제가 없던데요. 왜 우리만 있어요? 근데 속 내면에는 다른 선생님이 더 좋아요. 선생님 맨날 숙제 내고 정말로 기분 나빠요. 뭐 이런 감정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때 교사는 표면적으로는 선생님 말대로 하면 좋은 일이 생겨 역시 교사도 MP에서 FC처럼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CP. 선생님이 너한테 나쁜 거 시키겠어? 그냥 선생님이 하라면 해 그냥. 뭐 이런 식의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에고그램을 살펴보면서 내가 높은 에고가 내 마음속에 실제적 의사소통이든 아니면 내면적인, 이면적인 의사소통이든지 간에 지배하고 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사소통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형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라고 해서 도덕성이 적은 것도 아니고 판단력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늘 그 아이들이 존재하고 그 형상 안에 이미 양심과 도덕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막 설교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진정성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교사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